걸레를 순시하던 임금은 승정원 쪽에 불빛이 비치는 걸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자정이 가까웠는데 저곳엔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았구나. 신임 주서가 근무 중이라 하옵니다. 수행하던 내시가 아뢰었다. 이 늦은 시각에 퇴골도 않고. 업무를 속히 익히겠다며 불철주야 일한다고 들었사옵니다. 저런. 임금은 감탄한 듯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방문을 열자 책더미 속에 묻혀있던 젊은 신하가 기함을 하며 임금 앞에 엎드렸다. 상감, 마마. 그때 그의 소매자락 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가 굴러떨어졌다. 그게 무엇인고? 소신이 항상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옵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고? 소신 처의 머리카락이옵니다. 뜻밖의 말을 듣고 왕은 궁금한 듯 그를 내려다보았다. 부인의 머리카락을 그토록 품고 다니는 연유가 무엇인가? 10년 전 밀양에서 시작된 일이옵니다. 마마. 젊은 신하는 송구한 듯 임금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10년 전 밀양고을에 내노라 하는 양반인 김진사는 무남동녀 수경의 혼처자리를 놓고 속을 끓이고 있었다. 집안 체면을 세워줄 신랑감들이 줄을 섰지만 수경이 번번이 퇴짜를 놓았기 때문이다. 수경아, 이번엔 박초씨 댁 막내 아들로부터 청혼이 들어왔다. 박초씨의 말인즉 아들이 5이니 하나쯤 데릴 사이를 줘도 아쉬울 게 없다는구나. 김진사의 말에 부인이 거들고 나섰다. 게다가 이번에 혼사만 맺어지면 우리가 그대게 진 빚도 탕감을 해주겠다고 한다니 금상첨화가 아니냐. 전 그대게 시집 안 가요. 빚 탕감 소리에 비위가 상한 듯 수경은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수경은 기이한 꿈을 꾸었다. 뒷산 뽕나무 아래에서 뽕을 따고 있는데 웬 더벅머리 총각이 나타나더니 그녀를 덥석 끌어안았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입이 얼어붙은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품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이 총각의 얼굴이 용으로 변하더니 스르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었다. 수경의 꿈 얘기를 듣고 놀란 부인은 딸을 데리고 현장으로 갔다. 모녀가 뽕나무 아래 숨어 지켜보고 있으려니 잠시 후 한 총각이 나타나 걸어오기 시작했다. 비록 옷은 남루했으나 허우대는 반듯하고 듬직해 보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뽕나무 쪽을 유심히 보는 것 같더니 이내 마을 쪽으로 사라졌다. 부인은 기가 찼다. 용꿈의 주인공이 하필이면 황영감 댁에서 머슴살이하는 고유란 총각일 줄이야. 아이고 얘야, 용꿈이 아니라 개꿈이 분명하다. 이 일은 그만 없던 일로 하자꾸나. 그럴 순 없어요. 그이는 하늘이 정해준 사람이 분명해요. 딸이 고집을 꺾지 않자 부인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이거사, 네 아버지가 알았다간 불벼락이 떨어질 게야.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아니나 다를까 노발대발한 김진사는 길길이 뛰며 딸을 다그쳤다. 뭐라고? 한갓 헛개비 같은 꿈을 믿고 떠돌이 머슴놈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아이고, 네가 우리 가문을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아주 작심을 한 게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 꼴은 못 본다. 그렇다고 만만히 물러설 수경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그녀는 곡기를 끊고 드러누워 버렸다. 딸이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사흘을 버티자 보다 못한 부인이 나섰다. 여보, 저 아이 성질을 몰라서 이러시오. 세상에 하나뿐인 딸아이 죽고 나면 그까지 체면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눈물로 호소하는 부인의 설득에 김진사는 끝내 항복을 하고 말았다. 황영감의 머슴이 김진사의 딸과 혼례를 올린다는 소식은 온 고을을 들끓게 했다. 혼례식 날 많은 구경꾼들이 연도에 몰려나와 사모관대를 차려입은 고유가 의젓하게 말을 타고 장가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졸지에 양반가의 사위가 된 고유는 꿈인지 생신지 어리벙벙한 가운데 식을 치렀고 화촉 신방에 들어서서 아리따운 신부와 마주 앉은 순간에야 비로소 현실감이 느껴졌다. 나같이 못난 놈을 신랑으로 맞아주어 고마워요. 고유의 말을 듣고 신부는 살포시 미소를 지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서방님은 하늘이 맺어준 제 낭군님이세요. 고맙소. 내 앞으로 당신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당신 말이라면 그게 뭐든 따르겠소. 고유는 눈물을 글썽이며 신부 앞에 다짐을 했다. 화촉을 밝힌 지 사흘째 되는 날, 한밤중에 고유가 눈을 떠보니 신부는 생각에 잠긴 채 촛불 앞에 앉아 있었다. 왜 자지 않으시고?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는 고유를 보며 신부는 조용히 말했다. 서방님, 이제부터 글을 배우셔야 합니다. 나는 그라고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 대장부의 몸으로 한평생 논밭에만 파묻혀 잡초처럼 살다 가시려는지요. 신부의 말에 고유는 말문이 막혔다. 서방님도 원래는 양반 가문 출신이라 들었어요. 마음에 결단을 해주세요. 수경은 장롱 서랍에서 패물함을 꺼내 고유 앞에 내밀었다. 그동안 제가 모아둔 패물과 금부치들입니다. 이것이면 집을 떠나 수년 동안 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을 떠나다니요? 큰 뜻을 이루려면 보통 각오로는 되겠는지요. 마음을 굳게 먹고 타지로 가서 10년이고 20년이고 성공하기 전엔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학문을 닦으셔야 합니다. 떠난다면 언제? 결심하시면 곧바로 실행에 옮기셔야죠. 어안이 벙벙했다. 동이 트기도 전에 고유는 떠밀리듯 괴나리 보찜을 지고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동구 밖까지 배웅을 나온 수경은 머리채에 한 줌을 잘라 비단 주머니에 넣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꼭 돌아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성공하고 돌아오리다. 그렇게 밀양고을을 떠난 고유는 구례 화엄사의 작은 암자에 기거하며 절 아랫마을 서당에서 어린 학동들과 함께 글을 배웠다. 2달 만에 천자문을 떼고 동몽선습과 소학, 명심보감을 거쳐 3년 만에 사서삼경을 독파하자 글방 훈장은 독선생을 자처하며 누뚱이 제자를 지도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다. 고유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비단 주머니를 꺼내들고
아내의 제출을 맡았다.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글공부를 하면 어느새 잡념도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졌다. 10년을 매진한 끝에 고유는 장원급제를 했고 곧바로 승정원에서 불러들여 주서직을 맡게 된 것이었다. 참으로 갸륵한 일이로다. 고유의 얘기를 듣고 임금은 크게 감동한 듯 그가 올린 비단 주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대 입골 소식은 전했는가? 경황이 없어 아직 전하지 못했사옵니다. 그 사람은 소신이 과거에 장원한 줄조차 모르고 있사옵니다. 뭐라고? 10년 세월 동안 낭군의 입신 출세를 학수고대해 온 부인에게 여태껏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니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소신이 등과한 후 조정이를 배우고 익히느라 그럴 경황이 없었사옵니다. 어이구, 이런 고지식한 사람 같으니. 왕은 고유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까치가 요란하게 울고 있었다. 초가마당에서 절구질을 하던 수경은 손을 멈추고 이마에 땀을 훔쳤다. 어머니, 그이가 오시려나 봐요. 아이고, 아직도 기다리는 게냐. 10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는 사람을. 어머니는 그런 딸의 모습이 못마땅한 듯 혀를 차는데 살인문을 흔드는 요령 소리와 함께 괴나리 보찜을 진 고유가 마당에 들어섰다. 여보, 장모님, 아이고, 이게 누구야? 고유를 본 장모는 기함을 할 듯 놀라며 반가워 어쩔 줄을 모르는데 수경은 숨이 멎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여보, 미안하오. 그동안 나 때문에 모진 고생을 했구려. 서방님, 와 주셨군요. 수경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유의 품에 뛰어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뒤이어 관가에서 나온 사람들이 몰려오며 신임 부사 부부를 모신다며 마당에 가마를 대기시켰다. 임금의 배려로 고유는 밀양 부사로 임명받아 아내와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었다.